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김세별, 전애원 지음, 청림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유품 정리사가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배운 삶의 의미,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바람이 선선한 어느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 관리인이라는 그는 세입자가 사망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청소를 의뢰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챙겨 도착한 곳은 서울대 부근의 원룸. 관리인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싱글 침대에 붙박이장, 싱크대, 책상과 책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청테이프가 꼼꼼히 둘러쳐져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먼저 매트리스를 검은색 비닐 소재의 포장재로 겹겹이 싸서 밖으로 내갔다. 들고 나르는 동안 매트리스에 밴 부패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악취가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트리스를 치우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휴대용 환풍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바람도 적잖이 불어 창문을 열고 작업해도 이웃에 별다른 폐를 끼치지 않을 터였다. 이제 유품들을 정리할 차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의사였다. 책장에는 의서들이 빽빽이 꽂혀 있고 책상과 방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그 가운데 군데군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책 하나를 펼쳐보았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영어로 깨알같이 적어놓은 패기가 가득했다. 치대에 다니는 동안 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닌 대학은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면 지원도 못하는 곳 아니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는 학창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석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는 왜? 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책들 사이에 섞여있는 스프링 노트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본 것도 가시지 않은 의문 때문이었다. 노트에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한 글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가슴 아픈 이별에 관한 글, 달콤한 사랑에 관한 글, 세상에 저항하는 듯한 글이 보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가사인가 싶어 같이 간 젊은 직원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붙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오랜 시간 주인의 손길에 탔는지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한때 기타에 빠져 지냈던 적이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줄을 튕겨보았다. 최근까지 자주 사용했는지 조율이 잘 되어 있었다. 기타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오선지에 직접 그려넣은 음표들, 그리고 노랫말들. 방금 스프링 노트에서 본 바로 그 글이었다. 악보는 좋게 몇백 장은 되어 보였다. 상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악보의 색깔이 달라 맨 밑에 깔려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상자에 다시 악보들을 넣어두려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받는 사람 주소에 경상북도의 한 지역이 적혀있고 우표까지 붙어있었다. 입구가 봉해져 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열어보았다. 그리운 엄마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네요. 보일러 돌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허리 아프신 건 어때요? 좀 괜찮아지셨는지 이래저래 엄마가 고생이시네요. 혹시 감기가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맨날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드세요. 풀은 소 연물로나 줘버리고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려. 얼마 전부터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얼른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미 졸업을 했으니 꽤 오래전에 써놓았던 편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남 보기에는 부끄럽기만 한 그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다시 악보 상자에 넣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생인데? 그건 졸업한 학교죠. 치대를 나왔다 해도 하고 싶은 건 다른 일일 수 있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꿈이 꼭 치과 의사라는 법은 없었다. 편지 내용을 미루어 보아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외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일 것이다. 감당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나 많았던 무거운 인생. 그러나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었어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 지도사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오더니 사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던 것이다. 자식을 향한 작은 바람. 무엇이 그리 급했던 것일까?
작업 절차를 채 설명하기도 전에 유족들은 우르르 안방으로 몰려갔다. 장롱문을 열어젖혀 이불 사이를 뒤지고 서랍을 빼내어 바닥에 뒤엎었다. 남자와 여자 총 5명.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보아 고인의 딸과 사위, 아들인 듯 했다. 무슨 유서를 저리 요란하게 찾는 건가 했는데 집문서 운운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체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금반지랑 금두꺼비도 있다더니 없는데? 안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가족들은 나머지 방과 거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어차피 전달해줄 것을 가족들은 집안을 뒤죽박죽으로 헤집으며 청소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아무리 의뢰인이고 소중한 고객이지만 저런 사람들을 위해 청소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왔다. 찌는 듯한 여름이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렀다. 그렇게 30분이 넘게 지났을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다. 이웃들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작업을 마쳐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침 가족들이 나오는 참이었다. 원하는 것을 못 찾았는지 얼굴들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첫째 사위인 듯한 이가 물건이 나오면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론이다. 앨범, 휴대전화, 신분증, 각종 서류, 통장, 현금, 귀중품 등은 요청하지 않아도 확실히 전달한다. 가족들이 어지럽힌 통에 집안은 더욱 정신이 없었다. 구역을 나눠 인원을 배정하고 유품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유품을 담은 박스들을 차량에 실으라고 지시한 뒤 정리 중에 나온 앨범과 사진액자를 닦았다. 전해주기 위해 나가보니 아파트 입구 쪽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다른 물건은 없고 이것만 나왔습니다. 딸이 실망한 얼굴로 액자와 앨범을 받아들였다. 순간 아들이 그것을 냅다 빼앗아들더니 한쪽에 세워두었던 우리 차량 적재함으로 집어 던졌다. 냄새도 심한 걸 뭐하러 가지고 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액자 유리가 깨졌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꺼림칙하다면 사진만 빼서 간직해도 될 것을. 나는 적재함으로 뛰어 올라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만 빼내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고는 사진을 빼기 위해 액자 뒷면을 떼어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현금과 봉투였다. 액자 안에 스티로폼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넣어둔 것이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적재한 바닥으로 쏠렸다.
아들이 뛰어왔다. 돈과 봉투를 주워들고 막 건네려는데 아들이 휙 낚아채 갔다. 가족들이 모두 다가오고 아들은 돈을 세기 시작했다. 500만 원이라고 했다. 봉투에는 집문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것만이라도 간직하시죠. 아들은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스스로도 민망했는지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집문서와 현금만이 중요했다. 그 돈은 장례 비용이었으리라. 죽는 순간까지 남겨진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다. 부모의 사진을 버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현금과 집문서를 액자에 넣어놨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고인의 사진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쓰레기 취급했다. 아버지가 홀로 살다 돌아가시고 20날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았다. 고인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도 자식이 아닌 옆집 할아버지였다. 이런 경우 가족들은 조금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애초에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며 가슴 아파한다.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과연 위로가 될까 회의하면서도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그러나 그날은 가슴 아파하는 가족도 없었고 그러니 위로의 말을 건넬 필요도 없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혼이 있어서 고인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보는 이의 마음이야 어떻든 원하는 것을 얻은 가족들은 이제 볼 일이 끝났다는 듯 총총히 사라졌다. 나만이 쓸쓸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화장실에 놓인 국화 한 송이. 어린 내가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어른들은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다. 천사를 만나러 멀리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이젠 이곳에는 못 오시지만 그곳은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은 나라라서 행복하실 거야. 덕분에 나는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 장례지조사 일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지만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기피하지 않았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수년 동안 죽음과 근접한 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것은 어릴 적 어른들이 해주었던 말처럼 죽음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추한 것도 아니다. 죽음은 그저 자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꽃은 꽃대로, 벌레는 벌레대로 그저 존재한다. 장미가 아름답고 송충이가 징그러운 것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상은 그 무엇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애도하고 위로의 뜻을 표한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며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같은 마음이다. 자식 잃고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엾어라. 저런 파렴치한 같으니. 그러나 바로 이웃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 아파트에서 흉흉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불쾌해하고 재수가 없다고 말한다. 죽음에 대한 불쾌함은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된다. 모든 현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 들어간 식당에서, 우리 차량을 주차해 놓은 길목에서, 사고가 일어난 집의 옆집에서 모욕을 당한 적이 많았다. 기분 나쁘게 왜 남의 집 앞에 이런 차를 주차해놔? 당장 차 빼.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밟고 다녔으니 우리 집 앞도 다 닦아놓고 가세요.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원, 재수가 없어서.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식당에 곧 전심 손님들이 들이닥쳐서요. 다음에 오세요. 이 정도면 그나마 양반이다. 이놈 저놈은 예사고 온갖 욕에 소금 세례, 물바가지 세례까지 받는다. 계속 방치해 놓으면 해충과 악취로 고생하는 건 본인들일 텐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하는 우리가 격려는커녕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서러울 때가 많았다. 그런 날 가운데 하루는 어린 딸아이를 붙들고 토정하듯 묻기도 했다. 오늘 아빠가 일하는데 식당에서 냄새 난다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보이지도 않는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아빠를 싫어했어. 아빠 딸은 아빠한테서 냄새 안 나? 아빠한테 귀신 있으면 어떻게 해? 안 무서워? 딸아이는 내 질문에 귀여운 눈망울을 굴리며 한참을 고민하다 되물었다. 아빠, 사람은 죽으면 모두 어딘가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아빠는 그 사람들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 아빠한테 되게 고맙겠다. 길 잃으면 무섭고 싫은데 아빠가 길 찾아주는 거잖아. 근데 왜 아빠를 무서워해? 딸아이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결코 기분 나쁘거나 불쾌할 이유가 없는 일. 그러나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해야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직업의 모순이다.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고 돌아온 가족에게 소금을 뿌리는 집이 있다고 들었다. 혹시 따라왔을지 모를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했던가? 죽음은 그렇게 두렵고 불쾌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가족도 언젠가는 떠나보낼 날이 오고,
나도 결국 세상을 떠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 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또 있을까? 그냥 나보다 조금 먼저 떠난 이의 명복을 빌어주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겠지. 라고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국화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던 그 여인이 아직도 잊히질 않는지도 모른다. 어느 고독사 현장이었다. 고인은 화장실에서 죽음을 맞았다. 발살바 효과로 인한 심장마비 때문이었다. 숨을 참거나 갑자기 힘을 줄 때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의식을 잃는 현상으로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혈관이나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사망할 수도 있다. 한창 청소를 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휜 고칼을 든 여인이 서 있었다. 옆집에서 왔다고 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바로 이웃에 살면서도 몰랐어요. 너무 미안해서. 여인은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눈물 한 방울과 꽃 한 송이를 놓아두고 갔다. 흔치 않은 일이라 더욱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 여인에게 고인을 대신해 말하고 싶었다. 기억하고 배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들을 범죄자로 만든 심사임당. 공문이 오지 않아 경위가 궁금한 사건이었다. 경찰서에서 전국 범죄 피해자 지원 연합회로 공문이 송달되면 그쪽에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없었다. 존속살해 현장이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 해당 지역의 사건 사고를 인터넷 뉴스로 검색해 보았다. 용의자는 10대 남자아이로 피해자의 아들이었다. 더 이상 자세한 기사는 없었지만 존속살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다. 여느 현장과 달리 범죄 피해 현장은 경찰이 남긴 지문 채취용 가루며 피해자의 저항 흔적 등 변수가 많다. 그래서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장비와 약품을 동원해야 한다. 당일 아침 정신없이 챙기느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두고 이튿날 현장으로 출발했다. 넓은 평형의 고급 아파트였다. 거실도 어지럽히지 않았으며 주방도 깨끗했다. 안방이다 싶은 곳으로 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방문이 이상했다. 방을 통째로 밀봉하려 했던 것일까? 본드 위에 실리콘, 그 위에 겹겹이 붙여놓은 테이프까지 문틈을 막아놓았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안방 침대 위는 피와 부패물로 흥건했다. 예전에 한 현장에서 겪은 일이 떠올랐다. 피를 얼마나 머금고 있었는지 이불을 들어올리자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침대 위에 저 이불도 그럴 것 같았다. 피해자가 도망을 다닌 흔적은 없었다.
이런 경우 자고 있거나 술에 몹시 취해 있는 사람 또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해를 가한 것이다. 다른 방은 어떤지 가보았다. 아들 방으로 보이는 방의 방문을 열자 상장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벽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최우수상, 금상, 우수상, 우등상 모두 1등에게 주는 상이었다. 트로피도 큰 진열장 하나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다. 아들이 공부는 물론 다방면에서 뛰어나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방이었다. 사건은 안방에서만 이루어진 듯했다. 다른 곳에는 전혀 흔적이 없었다. 지문 채취용 가루도 묻어있지 않았다. 곧바로 정리를 시작하는데 그동안 아이의 친가 쪽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다. 그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 사건의 경위가 숨어 있었다. 엄마, 아빠와 아들 하나, 세 식구였다. 여유 있고 단란한 가족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엄마는 아들의 성적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잔소리하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매를 들며 지독하게 공부를 시켰다. 이 문제로 부부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다. 자주 다퉜고 대화도 나눠보았지만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 결국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부부는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아들의 성적에 대한 엄마의 집착은 더욱 병적으로 치달았다. 1등을 못하면 골프채로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잠도 안 재우고 야단을 쳤다. 아빠가 떠나고 이제는 말려줄 사람도 없었다. 대신 1등을 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원래 영특한 아이였다. 재미를 붙이도록 잘 이끌기만 하면 스스로 공부해서 크게 될 수 있는 아이였다. 그런데 엄마 때문에 공부에 압박감을 느끼고 성적에 공포를 느낀 아이가 되어버렸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은 시험 성적이 나온 날이었다. 1등을 못한 아이는 그날도 엎드려 뻗친 채 골프채로 체벌을 당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는 엄마의 말에 아이는 밤새도록 공포에 떨었다. 그날 밤이었을까? 아이가 자기 방문에 시험 사격을 했던 것은 아이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 방을 정리하다가 권총이 나와 자세히 보니 시중에 파는 고급 장난감 총을 개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턴화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였다. 총을 쏴보았던 모양이다. 방문 여기저기가 움푹움푹 패여 있었다. 칼도 여러 자루 나왔다. 대부분 휴대할 수 있는 작은 크기였지만 칼날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날카웠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았던 것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일까?
아이는 그렇게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가 자고 일어날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서워하는 아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잠든 엄마를 칼로 수차례 찌르고도 엄마가 살아서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아 방문에 본드를 발랐다. 며칠 뒤 부패가 시작되자 악취가 핑크기 시작했다. 아이는 김장용 비닐을 여러 개 구입해 사체를 겹겹이 싸놓았다. 그 때문에 부패 속도가 더 빨라지고 악취가 더 심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방문 틈에 발라놓았던 본드 위에 실리콘까지 더 발랐지만 그래도 악취가 새어나오자 테이프를 여러 겹 덧붙였다. 범행이 발각된 건 아버지에 의해서였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아이 엄마와 계속 통화가 안 되자 아들에게 연락했다. 아들은 엄마가 외출해서 전화를 바꿔줄 수 없다며 계속 피했고 수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집에 찾아왔을 때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부모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현장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피해자는 왜 그토록 아들의 성적에 집착했을까? 결국 고3짜리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고 자신은 그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말 것을. 피해자는 아들을 사랑했을 것이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 그토록 무섭게 공부를 시켰을 것이다. 머리 나쁜 아이라면 몰라도 우리 아들은 똑똑해서 조금만 독려하면 전교 1등도 만들고 서울대도 보내고 의사도 판사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며 아이를 몰아붙였다. 그렇게 고3까지 왔고 피해자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다 자신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했다. 1등이어야 했다. 고지가 바로 코앞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었다. 더 자주 채찍을 들었다. 골프채를 휘두르고 잠에 재우지 않고 훈계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층은 없다. 밑바닥과 꼭대기, 갑과 을이 있을 뿐이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나마 공부만이 희망이고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 정도는 참아내야 한다. 골프채를 휘두르며 피해자는 수술홀로 합류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아들을 이용했을 뿐이다. 공부 잘하는 아들이 아니면 어디서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자존감이 낮은 엄마였다. 그래서 전교 1등 엄마, 아들을 서울대에 보낸 엄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아들의 성적에 집착했다.
그 타이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엄마는 알고 있었다. 이 시대의 심사인당은 자식을 명문대에 보낸 엄마다.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가는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식을 줄줄이 서울대에 보낸 엄마는 매스컴의 조명을 받고 자식을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누구누구네 공부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책으로 나와 베스트셀러가 된다. 살림에 소홀해도 남편을 못 챙겨도 부모님을 보살피지 못해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너그러이 용서된다. 그렇게 아이 공부에만 신경을 써서 명문대에 보내면 자식 잘 키웠다고 인정받고 훌륭한 엄마로 칭송받는다. 그러나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겨우 그 학교 보내려고 가정에 소홀했냐는 비난을 듣게 된다. 이 어머니 역시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이혼을 불사했고 병들어가는 아이의 마음을 외면했다. 그래서 더더욱 아이는 1등을 하고 명문대에 들어가야 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될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이 가엾은 어머니의 인생은 철저히 실패로 끝났음을. 아들은 범죄 사실이 들통나 형사에게 끌려가던 날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안 버릴 거지? 내 옆에 있을 거지?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고팠던 아이. 그러나 사랑 대신 뭔가 마음에 상처만 받았던 아이. 누가 과연 이 아이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아이의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우리 어른들의 잘못은 아니었을까? 나 여기서 죽어도 돼요? 봄이 왔지만 코샘추위 때문에 찬바람에 살갗이 아린 날이었다. 현장은 반지하 단칸방이었고 요품을 정리하는 내내 집주인 할아버지는 자리를 지키며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할머니의 아들은 옆에 서서 가만히 듣고 딸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1층 대문 앞에 의자를 놓고 볕을 쬐는 게 할머니의 하루 일과의 반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볕을 쬐며 성경책을 읽거나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셨다고.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입을 열었다. 계속 모시고 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사코 싫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싫다고 하셨지만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셨던 거죠. 도저히 설득할 수 없어서 작은 전셋집을 얻을 돈을 마련해드렸다. 하지만 월세로 방을 구해놓으시고선 나머지 돈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나 죽을 때 돌려주겠노라 하셨다. 그토록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걸 염려하던 할머니의 사인은 급격한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사였다. 어쩌면 자식들에게 병고안 시키지 않고 돌연히 세상을 뛸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는 고맙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아들은 침울한 얼굴로 몇 번이나 자책했다. 필요한 집기 몇 가지뿐 워낙 깨끗한 집이라 정리는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자잘한 짐들이 모두 나가고 마지막으로 옷장 하나가 남았다. 우리 직원이 옷장을 들고 나가려는데 서랍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나를 불렀다. 수희였다. 그런데 벗어내서 무언가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종이봉투였다. 아들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다. 아들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 왜 그래? 아들은 동생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동생이 안에 든 것을 꺼냈다. 2,500만원짜리 수표였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매의 사진. 고인이 얼마나 자주 만지작거렸던지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아들은 털썩 주저앉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눈물만 흘리던 딸도 소리내어 울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들이 발견하기 쉬우라고 수히 벗어내다가 넣어놨나 보구만. 이 노인네가 처음에도 그랬어. 웬 할머니가 혼자 집을 보러 왔더라고. 차림새도 깨끗하고 곱게 늙은 할머니였지. 집 보러 온 날 바로 계약을 했어. 며칠 뒤 이사 들어온 날 이사 잘했나 들여다보러 내려갔지.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내가 나이도 있고 여기서 살다 보면 저 세상에 갈 수도 있는데 나 여기서 죽어도 돼요? 우리 같은 늙은이는 다들 그렇거든. 이제나 죽을까 저대나 죽을까. 자다가 조용히 죽어야 할 텐데. 그렇잖아. 그래서 별뜻 없이 괜찮다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누가 알았누.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동안 자식들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조금 진정이 된 아들이 말했다. 어르신, 정리하고 도배랑 장판도 다시 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분명 할머니한테 여기서 죽어도 된다고 말했잖아. 짐만 빼면 얼른들 돌아가시게. 도배랑 장판은 다시 사람들 있대 하면 되고. 아니에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어허, 그럴 필요 없대도. 얼른들 하고 돌아가. 나도 나이가 들어서 계속 서 있으니 피곤하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다. 돌아가. 월세 밀린 것도 없고 계약기간 남았다고 세 받을 생각도 없어. 보증금 그대로 남아있으니 딸내미 시켜서 보내라고 할게. 큼지막하게 계좌번호나 하나 써주고 가시기나.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가셨다. 내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 꽃샘추위도 물러나는가.
작업을 마치고 나오니 차가웠던 바람은 젖어들고 햇볕이 따뜻했다. 어느새 봄이었다. 그리움이 만들어낸 중독. 그토록 물건이 많은 집은 처음이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집을 청소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이번에는 쓰레기가 아니라 새 물건들이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진열장에 쭉 늘어서 있는 각종 양주병들. 애주가였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시고 난 빈 술병들이 보이지 않았다. 양주병들도 개봉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상한 것은 또 있었다. 고인은 혼자 살던 남성인데 여성 화장품들이 가득했다. 치약이며 칫솔, 샴푸, 세제 등 각종 생필품도 한 종류에 수십 개씩 있었다. 컵도 커피잔부터 와인잔, 플라스틱 컵부터 머그컵까지 수두룩했고 그릇이며 조리기구도 별별 것이 다 있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류의 물건 수천 개가 집안에 빼곡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들이라 분류하다 보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가져갈 것이 있느냐고 포장만 제거하면 사용해도 괜찮을 거라고 했더니 아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죄다 버려주세요. 치가 떨린다는 표정이어서 더 이상 권하지는 못하고 다시 작업을 하는데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물건이 수천 개는 될 거예요. 다 버리라고 했죠. 됐어요. 뭐하러 가져가요? 우리가 거지예요? 돈 주고 산 건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런 거 쓰고 싶지 않아요. 통화 내용이 하도 이상해서 다가가 애둘러 물어보았다. 고인께서 유통업 쪽 일을 하셨나봐요? 아들은 잠깐 멈칫하더니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다시 작업을 하려는데 아들이 입을 뗐다. 도벽이었습니다. 아주 심한 도벽. 파출소도 여러 번 갔지만 다행히 물건 주인들이 좋은 분들이라 교도소까지 가는 일은 없었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러나 대개는 먼저 입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면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아버지가 도벽이 심했어요. 매번 파출소에 가서 모시고 와야 했죠. 사과하고 빌고 또 빌어야 했어요. 아들은 슬픈 눈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퇴근할 때 마트에 들러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도 파출부로 일하시고 저도 일을 하느라 밤에 얼굴만 잠깐 볼 정도로 바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물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도 많고 드시지 않은 술도 있었어요. 이상했지만 훔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취미가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로운지
아들은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혀서 와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어요. 지금까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죠. 여기저기서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겁니다. 파출소에 가서 마트 주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주인이 그러더군요. 웬 아저씨가 아무것도 안 사면서 매일 오기에 유심히 봤더니 물건을 훔치더라고.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눈물을 닦고는 다시 차분해진 얼굴로 말했다. 그동안 가지고 왔을 법한 물건들 값을 계산해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사과를 드리니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처벌을 받았다면, 차라리 교도소에 갔더라면 도벽을 고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님과 대화는 해보셨어요?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부탁도 드려보고 화도 내보고 울며 빌어도 봤죠. 그때마다 다신 안 그렇겠다고 하셨고 저도 다시 예전의 아버지로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고 결국 어머니도 알게 됐죠. 다 같이 죽자며 연탄을 사오라고 하실 만큼 어머니의 충격은 컸어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도벽이 아니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아버지의 도벽을 알게 되기 전까진 조용하고 편안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 모두 열심히 일하셨고 저도 제 앞가림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아르바이트를 했죠. 작지만 저도 집이 있고요. 아버지가 그런 짓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들은 25살 정도로 보였다. 얼추 계산해보니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의 도벽이 시작된 것 같았다. 결국 이혼까지 갔지만 고인은 도벽을 고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만약 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훔쳐온 물건으로 집안을 마트 창고처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들었다. 도벽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애정결핍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외로움은 종종 틱장애나 저장 강박증 같은 이상 행동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도벽 역시 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고인은 외로웠다. 그래도 아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부인이 저녁도 차려주고 가족이 함께 식사도 하며 짧지만 도란도란 대화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졸업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부인도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에 들어오는 그를 맞아주는 것은 텅 빈 집뿐이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술도 못하는 그는 퇴근 후 동료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매일 마트를 찾아갔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문득 훔치고 싶은 욕망이 들었고 의외로 쉽게 욕망이 충족되자 도벽은 점차 대담해졌다. 잘못인 줄도 알고 발각되면 철창 신세를 지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주인에게 망신을 당하고 파출소에 끌려가고 자식에게 알려지는 수치를 겪고 이혼까지 당하고서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는 물건을 훔칠 때만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집안에 물건을 쌓아놓으며 공허한 마음을 채워갔다. 그러나 마음은 결코 물건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이 주는 고통이 너무나 컸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남편의 도백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인 부인이 다같이 죽자며 사오라 했던 연탄. 그것이 죽음의 도구였다. 이혼한 지 3년, 도백이 시작된 지 6년 만이었다. 고인이나 가족이 도벽을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인식했더라면 그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를 상습적인 절도범이 아닌 마음이 아픈 환자로 보았다면 그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족들 역시 그를 원망하고 외면하는 대신 성실한 가장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회복했을 것이다. 더 깊이 중독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도벽을 치료했더라면 게임, 스마트폰, 쇼핑, 음식, 술, 관계, 도박 많은 이가 무언가에 중독된 채 살아가고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러나 중독을 치료해야 할 심각한 병으로 보는 시각도 부족하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주목하고 판단하며 비난한다. 새벽부터 일어나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노인들도 많은데 먹고 살기 편하니 한가하게 우울증이나 걸린다고. 나약한 사람들이 배가 불러 걸리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랬다. 현장에서 고인의 사연을 전해들을 때면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막상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힘들다는 아내의 말에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 튀어나오곤 했다. 시간 맞춰 오는 것이 아닌 죽음의 속성상이 이 일은 주말도 없고 밤낮도 없다. 나는 그것이 힘들고 아내는 내가 없는 빈자리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홀로 시가와 친정을 챙기는 것이 힘들다. 아내의 잔소리는 힘들다는 하소연이고 가족들도 좀 돌봐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했다. 아내의 힘듦은 이해하지 못했다. 고인과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서로의 고통은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외로움에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고인을 이해하지 못했고, 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고통받은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외로움을 우정으로. 시간이 멈춰버린 집이었다. 오랜 세월 쌓여있던 식물들은 사가서 만지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 집에 갇혀있던 30년 동안 신문을 정독하는 일은 고인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참고인데다 기사와 기사 사이에는 가택연금이 언제 풀릴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갇혀있는 삶에 너무 익숙해진 탓이었다. 그의 나이 이미 80이었다. 지인을 통해 청쇠를 의뢰한 사람은 고인의 조카로 현직 부장판사였다. 고인 역시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그 시절 정권이 교체되면서 가택연금을 당했다.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법조계 집안이라 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신분도 부장판사 경력도 그가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결혼하지 않았기에 새로 이룬 가족도 없었다. 세상이 그를 잊고 친지들도 형제들도 차츰 그를 잊었다. 결국 그조차 자신을 잊었다. 30년 전에 시간이 멈춰버린 곳에서 이제는 그 흔적조차 지워야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청소가 마무리될 무렵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진행사항을 설명한 다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가택연금이 풀렸는데 왜 계속 혼자 사셨던 겁니까? 같이 살 사람이 누가 있나. 형제들도 다 늙거나 죽고 그렇다고 조카들이 모시겠나. 부모도 안 모시는 세상에. 하긴 그러네요. 은둔형 외톨이 같은 분이었다네. 바깥 출입도 통하지 않고 집에만 계셨다고. 학수고대하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고도 스스로를 가택연금시킨 거지. 변해버린 세상은 여든의 노인에게 공포였을 것이다. 그렇게 고인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 세상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니 어떤 사람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대신 집안에서 외로운 죽음을 선택했다.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다. 내가 매일 다니는 현장이 되게 외로운 사람들의 집이다 보니 더 그럴 것이다. 그래도 슬픈 이야기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이었고 시를 썼다. 시를 써놓은 스프링 노트가 수십 권이나 되었다. 시를 좋아하셨나봐요. 작업을 지켜보며 서 있는 의뢰인에게 물었다.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료이자 친구라고 했다.
아주 심성이 착하고 성실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지. 매일 시집을 받고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읽고 직접 시를 쓰기도 했고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매일 잔소리를 했지. 더 나이 먹기 전에 장가를 갈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야. 동료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돈 벌어서 시집이나 사고 공책이나 사고 노숙자들을 불러서 밥을 해먹였어. 노숙자들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저분하다고 집에 들일 생각도 안 할 텐데 훌륭한 분이셨네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 하루가 멀다 하고 14명씩 노숙자들이 이 집에 몰려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고 그 바람에 관리 사무실에 몇 번이나 불려갔다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이라고 감싸며 계속 불러서 먹이더라고. 많은 사람이 일하고 거주하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다. 한 명만 드나들어도 눈살을 찌푸릴 텐데 하루에도 14명씩 몰려오는 노숙인들을 입주민들이 곱게 볼 리가 없었다.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병원 좀 다니라고 말해도 자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병원비는 아끼면서 그 돈으로 노숙자들 밥이나 해먹이고 있으니 하도 답답해서 나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 그런데 일도 안 나오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더 일찍 와봤어야 했는데 가족이고 친척이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친구라고 나밖에 없고. 노숙자들 아니었으면 장례식장이 텅텅 빌 뻔했지. 밥 얻어먹던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은 걸 어떻게 알고 쟤 찾아왔더라고. 장례식장에요? 누가 봐도 노숙자 행색인데 그런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니 장례식장 직원들은 뭐 얻어먹으러 온 줄 알고 못 들어오게 막았지.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먹을 테니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가족도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 가는 길마저 외롭게 할 순 없다면서. 차림새는 딱 노숙자인데 어디서 씻고 왔는지 머리며 얼굴이며 깔끔하게 하고 와서는 30명은 되는 것 같았어. 30명이나요? 그러니까 말이야. 월급이라고 100 몇십만 원 받아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뭐가 남아. 자기 몸 생각했으면 이렇게 죽었겠느냐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듣고 30명이나 되는 노숙자들 밥 해먹이느라 저는 죽어나가고. 그래서 노숙자분들은 다 돌려보내셨나요? 직원들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돌려보냈지. 우르르 들어와서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그래도 조문객인데 식사를 대접하려니까 주지 말라는 거야. 여태 이 사람한테 얻어먹었는데 가는 길까지 찾아와서 얻어먹을 수는 없다고. 염치 없게 매일 찾아가서 얻어먹고 죽어야 하는 자기들 대신 아까운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울더라고. 동료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긴 숨을 내쉬었다.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었어. 누구 하나 떠드는 사람도 없고 조는 사람도 없고. 다음날 바로 발인했지. 올 가족도 없으니.
화장해서 보낼 때까지 따라와서 조용히 있다가 다들 어디론가 흩어졌어. 순간 눈물이 핑 돌아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착한 사람, 노숙자들도 불쌍하고 에휴. 착한 사람. 그렇다. 고인은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가 쓴 시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숙인들이 불쌍해서 박봉을 털어 밥을 해먹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누구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착한 사람이었다. 고인은 그저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게 아닐까?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는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아내가고 새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식사를 대접한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 고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노숙인들은 내 집에 찾아오는 반가운 친구들이었다. 함께 그날의 일상을 나누고 TV 앞에 모여 축구 중계도 보고 밥도 해먹는 마음 편한 친구들 말이다.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었을 것이다. 그래서 월급의 대부분을 써도 아깝지 않았다. 불쌍한 이들을 거둔 착한 사람과 은혜를 잊지 않은 노숙인들.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한정 지어 볼 뿐 그들 사이의 우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도 우정도 내게 손해인가 이익인가를 따지고 잘나가는 친구한테는 없는 용건도 만들어 전화하면서 사정이 어려운 친구와는 연락을 끊는다. 도움이 안 되는 친구는 친구도 아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 사는 우리는 고인과 노숙인들의 우정을 이해할 길이 없다. 다른 사람 눈에 고인은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외톨이였다. 아파트 경비를 하며 쓸쓸히 살아가는 노총각이었다. 그리고 고인 스스로도 몹시 외로워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있었기에 외로움을 나눌 수 있었고 마지막 가는 길이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다시금 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누군가 우정이란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고 가는 관계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닐까?